38번으로 간다. 자, 38번은 이제 문학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까다롭고 어려운 글이야, 이게. 원래 원글이 문학의 기능이라는 제목의 소제목이 붙은 글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문학의 기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그 긴 글에 한 부분을 따서 지금 만든 거야. 내용도 좀 까다롭긴 한데, 일단 이제 그 내신용어로 간단하게 엑기스만 잡아보면, we encounter claims about the relation of literature to action이야. 우리는 자주 만난다. 자, 이게 주어 동사잖아, 그지? 뭘 만나냐면 반대되는 주장이야.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자주 본다. 뭐에 관한 상반되는 주장이냐면 문학이 실천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관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자주 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상반되는 주장이니까 첫 번째 주장부터 얘기해보자. 자, 첫 번째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이야. 이론가들은 주장했어. 자, 이게 주장하도록 하자. 뭘 주장하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독한 독서, 혼자 사는 독서지. 그 다음에 사색, 이런 것들을 부추긴다. 고독한 독서, 혹은 고독한 사색을 부추긴다 말이야. 이게 뭐로서? as the way, 방법인데, to engage with야, 참여하다야, 참여하다. 어디에 참여하는가? 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책 읽기를 통해서 세상에 참여한다라는 거야.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약간 순수 문학적인 미학적인 입장에서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순수 문학적 입장이라고 보면 돼. 순수 문학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렇게 혼자서 고독하게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게 세상에 대한 참여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반대하다.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거지. 이 이론은 뭘 반대하냐면 사회 혹은 정치 활동가들을 반대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치? 아주 순수 문학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 입장은 잘 될 경우에는, detachment야. 그러니까 유리, 분리되는 거야. 분리. 세상과 약간 단절되는 거, 분리되는 거. 혹은 이 세상이 참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이 정도가 잘 됐을 때의 결과야. 그리고 잘 안 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what is라고 하는 거는 status quo라고 해서 현 상태라고 번역하는 거야. 현 상태에 대한 수동성과 수용성이지, 그지? 수동성과 수용성. 이게 첫 번째 주장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플라톤이 시인을 배척했다, 뭐 금지시켰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줘야 돼. 자, 위로 올라가면 그러나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그러나가 나온 걸로 봐서는 두 번째 이로 넘어갈 것 같아. 반면에 문학은 역사적으로 여겨졌어. 아주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어. 이게 두 번째 관점이지. 왜냐하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권위에 대한 의심, 혹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의심, 이거 질서라고 하자, 배열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약간 혁명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은 실천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학은 실천한다, 세상을 변혁시킨다,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플라톤이지. 플라톤은 이런 입장에서 시인을 금지시켜 버렸어. 어디에서 금지시켰냐면 자기가 세우는 이상적인 공화국이야. 리퍼블릭이라는 플라톤의 전 책이 있어. 국가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데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한단 말이야. 그 국가에서 시인들은 다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인이라는 인간들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 해만 주는 거야. 그리고 특히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be credited with, 여겨졌어. 인정받아왔어.
뭐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왔냐면 사람들을 불만을 가지도록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열망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소설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런 실천 문학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자, 이것이 약간은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실천 문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일시를 촉진시킨단 말이야. 뭘 어디에서 성별의 구분이라, 계급의 구분, 성별의 구분, 인종 구분, 이런 것들을 가로질러서 동일시를 촉진시켜주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동료애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천 문학의 이제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동료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이나 투쟁을 저에게 누르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이것들은 부당함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근데 이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돼. 그러니까 실천 문학으로서 이제 문학의 순기능까지 다시 또 얘기를 한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문학 작품은 인정받아왔어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그에 대한 예시가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당시엔 베스트셀러였지만 이게 도왔어.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왔던 작품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남북전쟁이지,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로 했었어.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큰 거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책이었는데,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온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좀 모호하긴 해.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주어진 글에서만 놓고 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문학의 기능은 이제 좀 더 큰 제목이 오지? 문학과 실천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다.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순수 문학적 입장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천 문학적 입장이 있는데, 특히 실천 문학에서는 순기능도 얘기하고 역기능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요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글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천 문학에서도 이게 순기능 쪽이겠지, 그지? 요걸 좀 더 이제 강조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38번이었지? 38번. 그리고 39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홉스의 사회계획론이야. 홉스의 사회계획론을 소개하는 글이었어. 원글이. 이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아니면 소셜 컨트랙이라는 책에서 사회계획론을 얘기를 하는데,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회계획론에 대한 소개를 하는 큰 챕터의 한 부분을 또 시험 문제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영어만 볼 게 아니고 사회계약론이라는 이 사회계약론의 내용 파악이야. 내용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자. 홉스에 따르자면 인간은 뭐가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뭐에도 불구하고, 본능이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능이냐면 그의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원래 인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야, 결론은. 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렇다라고 이제 홉스가 주장하는 거지. 따라서 the only place, 유일한 장소야. 뭐하는 유일한 장소야? 도덕성과 도덕적 자유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소야. 유일한 장소는 어디서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돼. sovereign power, 절대적 힘이지. 지배하는 힘이야. 혹은 절대적 힘. 즉 다시 말해서 국가. 이거는 국가라는 의미로 써야 돼. 여기 나오는 state는 요거는 상태라는 뜻이었고 여기서 state는 국가를 의미한다. 혹은 왕이 될 수도 있어. 요런 절대적 힘, 국가라는 절대적 힘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된다. 쉽게 말해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도덕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은 강력한 존재 아니면 강력한 국가라는 제도가 사람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국가 혹은 그 국왕과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왕이나 국가에게 맡겨두는가. 그런 경우에만 도덕성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게 홉스의 주장의 기본이었어. 자, 그리고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상황으로 묘사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야? 인간의 삶이 고독하고 빈약하고 지저분하고 잔인하고 아주 짧은 그게 자연 상태의 삶이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힘, 소위 국가가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국가가 또 그들을 조절해 주는 거지, 통제를 해 주는 거야. 이런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로 늘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상태가 놓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홉스는 어떤 홉스야? 받아들였던 사람이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존재도 아니다.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요거를 받아들였던 홉스는 믿었어. 뭘 믿었냐면 그 권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국가가 가진 힘이 없다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연 상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밖에 안 돼? 반사회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뭐에 기반을 둔? 이기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존재에 불과하다. 요렇게 인간은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봤어.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자, 더욱이 사회가 자연 현상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뭐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힘이 세상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접속사 이렇게 묶어줘야겠지. 때문에 사람들을 함께 사회로서 묶어주는 것. 이게 주어겠지. 주어 역할한다. 명사절. 요게 뭐가 아니었다? 상호 애정이 아니었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준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였다? 상호 간의 두려움이었어. 뭐에 대한?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 뭐 해준 것은? 그들을 하나로 모아준 것. 모으다. 강조 구문이지? 자, 이거는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보면 돼. 이것도 왜냐하면이겠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의 추진력이야. 공통 추진력이야. 누구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이제 홉스의 이론을 그냥 소개하는 글 정도로 39번 내용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There is research that supports the idea that cognitive factors influence phenomenology of perceived world. 자, 이게 to픽으로 시작한다 그지? 이 문장이 to픽이야. 연구가 있어. 지지하는 연구. 어떤 생각을 지지해? 인지적 요소. 자, 이게 인지적 요소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어. 이게 인지적 요소야. 그게 세상에 대한 인지되어진 세상이라는 이 현상하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또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두 학자는 실험 내용이다. 참가자들에게, 형상의 색깔을 배경의 색깔하고 짝을 한번 맞춰봐. 라고 요구를 했어, 그지? 그랬더니, 그리고 그 만들어진 형상들의 일부는 어떤 사물에 대한 형상이었는데, 어떤 사물이냐면 특정한 색깔과 관련된 사물이었어. 예를 들면 이것들은 뭘 포함하냐면 전형적으로 원래부터 빨간색인 사물들. 이를테면 사과, 입술, 하트 표시 이런 것들이었어. 또 다른 또 형상들은 제시가 되어졌는데 이 다른 형상이 또 어떤 형상이냐면 이걸 꾸며주겠지. 선행사가 object야. 일반적으로는 빨간색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형상들도 같이 제시가 되어졌어. 버섯이라든지 종과 같은. 그러나 이 모든 형상들은 실제로는 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만들어졌는데 동일한 주황색 골판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물의 색깔은 똑같았다는 얘기야. 단 원래 그 사물이 나타내는 원 사물의 색깔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색깔이라. 이 상태에서 이제 참가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이 형상을 배경에 있는 배경하고 색깔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배경은 또 짙은 빨간색에서부터 옅은 빨간색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여기다가 이제 물체하고 사물하고 형상하고 배경 색깔을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가. 자, 그랬더니만 그래서 그들이 배경색을 형상의 색깔하고 매치를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자, 연구자들은 뭘 알게 되었어? 원래부터 빨간색과 관련이 있는 물체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사물의 색깔이 빨간색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물이야. 그거는 요구했다. 더 빨간색을 많이 요구했어. 배경에. 판단되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매치가 성립됐다라고 판단되어지기 위해서. 뭐보다는 원래 빨간색과 관련되지 않은 물체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리퀘어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겠지. 이것은 암시를 해줘. 뭘 암시하냐면 Cognitive Association of Objects to Color. 인지적 연상이지. 뭐하고 연상이야? 사물이 뭐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가지는 인지적 연상은 결국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그 색깔을 인지하느냐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뭐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인지적 영상, 사물에 대한 인지적 연상이 영향을 준다? 우리가 그 색깔을 인지하는 것에. 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야. 요약문은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선택을 했어. 뭘 선택했어? 빨간색을 선택했는데 요청받았을 때 물체의 색깔을 매치시키도록. 근데 이 물체가 일반적으로 빨간색인 물체야. 그럴 때는 더 빨간색을 가야겠지, 그지? 근데 그걸 뭘 보여준다? 그들의 사전 지식이야. 사전 지식이, 색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는 요약문인데 또 시험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024년 모의고사였어.